내신 올 A 과학고 떨어졌다더라. 근데 옆집에는 B가 2개나 있는데 붙었다더라.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돌아요. 과학고는 내신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불리하다. 9년 동안 이 서류들만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답부터 드릴게요. 내신이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신 말고 보여줄 게 없어서 떨어진 겁니다. 과학고 서류평가는 성적을 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에서 학교가 실제로 확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 와서 1년 넘게 연구를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내신은 이 질문에 답을 못 해줍니다. 답을 해주는 건 자소서와 추천서에 담긴 탐구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신에 B가 있어도 길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애는 그냥 평범한데 하시는 분들, 비록 준비는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과학고만큼은 절대로 탈락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신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죠. A 받은 학생이 훨씬 유리하고 합격 사례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런 괴담이 매년 도는 걸까요? 아무 근거 없이 도는 소문은 없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순간 내신에 B가 있는 아이도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청소년들이 쓴 과학보고서와 자소서를 읽어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신 A인 학생과 학생 중 어떤 학생이 과학고에 합격하기 더 쉬울까요? 당연히 훨씬 쉽고 사례도 많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신이 B인 학생이 과학고 가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먼저 서류 평가가 뭔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과학고 1차는 제출한 서류만으로 걸러내는 단계입니다. 아이 얼굴도 안 보고 면접도 없어요. 서류만 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 이 3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신은 학생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자소서랑 추천서는 왜 받을까요? 학생부에 안 나오는 걸 보려고 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뭘 궁금해 했는지, 뭘 해보려다가 안 됐는지, 그걸 어떻게 다시 시도했는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신은 학생부가 말해주고 탐구는 자소서와 추천서가 말해줍니다. 근데 자소서에까지 성적 얘기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신 좋은데 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구조다. 그 구조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뭘 얻으려는데 그게 어렵다. 이게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 구조가 없으면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소서, 추천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세요? 내가 뭘 했다, 성공했다, 깨달았다, 생각했다, 느꼈다. 이게 끝이에요. 주어와 서술어만 있고 어려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고 실패가 없고, 그래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인상이 안 남는 거죠. 반대로 진짜로 10개월 동안 하나의 주제를 붙잡고 씨름해본 아이는요, 쓸 게 넘쳐납니다. 실패한 실험, 다시 세운 가설, 그게 전부 이야기 재료거든요. 그 진실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자소서와 추천서에 담으면 읽는 사람이 기억하는 서류가 됩니다. 제가 본 합격 사례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 내신에 약점이 있었는데도 좋은 결과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학원만 잘 다니면 다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학원에서 어렵게 갈고 닦은 수학 실력, 과학 실력을 선보일 기회조차 못 가진 채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실 수도 있어요. 자소서에 쓸 말이 없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솜씨가 아니에요. 쓸 재료가 없는 겁니다. 실험을 장기간 해온 아이는 자소서를 30분이면 씁니다. 안 해본 아이는 사흘을 앉아 있어도 못 써요. 그래서 중학교 때 데이터를 미리 쌓아두시라는 겁니다. 서류는 나중에 갑자기 없던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쌓아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일정량 이상의 실험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과 주제조차 없어서 백지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느끼는 고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빨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내신 B인 학생이 과학고를 가는 법이 아니라 과학고에 가서도 잘 성장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을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얘기는 진짜 유튜브에 공개해도 되나 싶은 비법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소서를 너무 늦게 씁니다. 원서 접수 직전에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기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런데 사실 자소서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자소서에 저는 탐구 능력이 탁월합니다 라고 써서 합격했어요.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입학하고 나면 바로 요구받습니다. 자, 이제 탐구해봐. 그때 탐구를 제대로 못하면요, 약속이 굴레로 변해서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약속을 하는 거다. 이 사실 하나만 곰곰이 곱씹어 보셔도 자소서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 착각은요. 마치 학생이나 학부모가 과학고 합격 기준을 다 아는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합격하겠지. 이 생각 구조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합격과 불합격은 과학고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과학고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과학고에 원서를 쓰면서도 전국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원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내 경쟁자가 누군지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보면서 추려본 결과 지원자는 크게 5가지 부류입니다. 전 과목 A 등급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탐구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우, 학원 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학교에서 적극 추천하는 경우, 웩슬러 검사, 풀배터리 검사 등에서 높은 결과가 나온 경우,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학생이 전국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1년에 영재고 과학고에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게 잡으면 1년에 7,000명에서 8,000명 사이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무슨 뜻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내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평범한 우리 아이가 기회가 열리는 지점이죠. 그래서 과학고 준비를 시작하시려면 이 4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확률을 제대로 보자. 준비 비용을 낮춰라. 합격 확률을 높여라. 실패 비용을 낮춰라. 하나씩 풀어드리기 전에 이 영상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학고가 내신 완벽한 아이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죠. 다만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대접을 우리 학교에 왔을 때도 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에는 현장 전문가들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과고는 대입에서 저점이 보장된다. 상위권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가고 하위권도 서울 주요 대학에 간다. 언론 보도나 현장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과학고 영재고는 내신이 최상위가 아니어도 진학 결과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이 아니라 탐구 연구 활동 중심의 수시 전형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순수 성적 상위권만 뽑아도 내부에서 순위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하위권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그 아이들이 R&D 활동, 과제 연구 같은 학교 활동에 잘 참여해줘야 전체 학교 운영이 굴러갑니다. 현장 선생님들 얘기도 같은 방향이에요. 현직 과학고 선생님들 인터뷰를 보면 방향이 다 비슷해요. 내신 위주로만 가면은 연구 활동이 소홀해진다. 과제 집착력과 호기심이 강한 아이가 탐구 수업에 잘 적응하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한 영재학교 선발 담당 선생님 인터뷰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미 완성된 결과를 가진 학생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학생을 찾고 있다고요. 왜 내부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성적보다 탐구를 강조할까요? 결국 성적 상위권은 학교에서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생겨나는 거고, 실제로는 탐구와 연구가 잘 돌아가야 중하위권도 대학을 잘 가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학교는 누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잘 지낼 아이인가를 보는 거더라고요. 그 교육과정이 탐구와 연구 중심이니까 자연스럽게 탐구 이야기가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내신이 좋은 게 불리한 게 아니라 탐구 이야기가 없는 게 아쉬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학교들이 편하게 뽑을 여유가 없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제 영재학교도 5년마다 평가받고 성과가 부족하면 지정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학고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4개 과학기술원의 대입 연계제도, 과학영재 선발제도가 2026년 대입부터 크게 바뀌었어요. 기존의 조기 졸업, 조기 진학 자격이 막히면서 탐구 역량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대비 전문가들도 오래 전부터 같은 얘기를 해왔어요. 영재고 과학고는 수능을 안 보려고 가는 고등학교이며 학교에서 수능 대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시 전형 위주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식을 제시합니다. 학생부 종합 혹은 수시로 잘 가려면 내신 플러스 알파다. 여기서 알파에 해당하는 게 세특, 대외실적, 논문, 연구활동, 특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요즘은 학생부에 교외 대외 수상이나 논문을 직접 적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4대 과기원에 들어갈 때는 다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에서 전문가들이 과학고의 매력은
하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위 60%까지 또 상위 8%까지도 좋은 대학에 간다고 언급을 합니다. 과학고 안에 중하위권도 학종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기과학고 영재선발 부장님 인터뷰를 보시면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학생보다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을 끝까지 탐구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한다. 이미 완성된 결과를 가진 학생보다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해 나갈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찾고 있다. 종합하면 이겁니다. 연구와 탐구를 잘하는 아이를 교육하려고 학교를 세우고 구조를 다 짜놨는데 정작 선발할 때 탐구는 못하고 성적만 좋은 학생을 뽑으면 학교 내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게 내신 좋으면 불합격 괴담의 진짜 실체예요. 이 계산 한번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지금부터 숫자 좀 나오는데요. 하나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은 제가 다 해놨어요. 결론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1년에 영재고에 약 4,900명이 원서를 냅니다. 그 중에 약 4,100명이 탈락해요. 그리고 그 탈락자 중 상당수가 다시 과학고에 원서를 냅니다. 여기에 영재고는 안 쓰고 과학고만 쓰는 사람이 더해져서 1년에 약 6,700명이 과학고에 원서를 내요. 그러면 1년에 영재고든 과학고든 한 번이라도 원서를 내본 사람은 대략 7,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뽑는 인원은요. 영재고 789명, 과학고 1970명, 합치면 2759명. 나눠볼까요? 합격률 36.7%, 약 2.7대 1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학교별 발표 경쟁률은 훨씬 높던데? 맞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아무도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일 때 성립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사람이 많이 몰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국 평균이고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별 발표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만요. 알려지는 것보다 실제 합격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거기다 지방과학고로 내려가면 발표된 경쟁률보다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발표되는 경쟁률보다 실제로는 좀 낮은 거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올해 영재학교 지원자 수가 최대 수준이었죠. 영재학교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현상은 심해집니다. 왜냐고요? 중복 지원자 수가 더 늘어나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과 실제 통합 경쟁률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 과학고 2곳이 신설되고 2곳이 더 신설 확정돼서 경기도 과학고가 1개에서 총 5개로 늘어나고요. 과학고뿐 아니라 광주에 영재학교 하나, 충북에도 영재고가 생긴다고 해요. 간혹 영재는 타고나는 것이라서 절대 어떤 준비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현재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영재 비율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걸까요? 그래서 과학고랑 영재고를 더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과학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 수는 줄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확률을 제대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물론 확률이 높아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떨어지고 확률이 낮아도 제대로 준비하면 붙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이 확률을 보고 대비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기회비용이 계산할 때 확률이 너무 낮으면 시작조차 안 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 합격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대 가치가 바닥을 치니까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을 실제보다 너무 낮게 보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 비용을 낮춰라. 과도한 비용을 투입해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건 뒤에서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세 번째, 합격 확률을 높여라.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선행하고 하는 건 사실 합격 확률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합격했을 때 얻는 가치를 높이는 쪽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랑 과학 실력을 높이는 거니까 합격하고 나서 입학해서 또 잘하기 위한 준비인 거죠. 합격 확률 자체를 높이는 건 서류와 면접입니다. 자소서와 추천서, 그리고 구술 면접, 수학과학 문제 풀이를 직접적으로 대비해야 돼요. 면접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안 나오니까요. 네 번째, 실패 비용을 낮춰라. 오직 영재고 과학고에 합격했을 때만 의미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실패의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는 전혀 안 하는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패 비용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반대로 탐구 경험은요, 어디를 가도 남습니다. 과학고에 가면 R&E와 과제 연구, 일반고에 가도 세특과 학종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실패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투자라는 거죠. 이게 제가 탐구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학교
학교는 왜 서류에서 굳이 탐구를 확인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학부모님들은 꼭 들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적만 보고 들어간 아이들이 왜 과학과 안에서 무너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무너지는 아이들은 뭐가 달랐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학업 수준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다른 환경에 있는 학생보다 낮은 학업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적이 우수했던 과학고 입학생들이 내부에서는 오히려 학업 부담과 열등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 문제를 넘어서 실제 입학생들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 선발을 절대로 성적 순으로 잘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졸업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다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다고요.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다른 연구는 더 충격적인 연구도 있어요. 학업 소진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과도하고 지속적인 공부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나고 공부의 무력감과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심리적 탈진 상태라고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과학고 가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너무 강한데 그 논리를 이겨낼 대안이 없으면 학업 소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대안이 뭘까요? 자기만의 탐구 주제입니다. 성적 서열 말고 다른 무기를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아이는 버틸 수가 있어요. 과학고 학생 4명을 분석해보니까 대회 참여나 교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이런 걸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리하면요. 성실하고 인성 좋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줄 아는 평범한 아이. 과학고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켜본 9년 중에 지금이 가장 여건이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다만 진짜 준비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남는 게 없어요. 반대로 탐구를 제대로 해두시면 어느 학교로 가시든 그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과학고가 나쁜 곳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학교예요. 다만 성적 하나만 들고 들어가면 기댈 데가 하나뿐이라는 거고 자기 주제를 하나 들고 들어간 아이는 기댈 데가 여러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서류에서 찾는 게 성적 좋은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주제가 있는 아이를 찾는 겁니다. 다시 서류 얘기로 돌아왔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럼 서류에 담을 그 탐구 이야기를 어디에서 만드느냐, 그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회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소서에 들어갈 이야기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9년 동안 돌려보고 서류에 가장 잘 실리는 거 딱 3개만 남겼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과학고 합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건 뭐고 그거를 중학교 1년 동안 딱 이 코스만 따라서 돌면 되는 최적의 탐구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돌아보셔도 실패는 없습니다. 대회 이름 자체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어느 대회를 나갈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걸 버릴지를 정하는 거예요. 1년에 열리는 대회가 수십 개입니다. 그거 절대 다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9년 동안 하나씩 빼봤어요. 빼고 또 빼서 마지막에 3개가 남았습니다. 오늘 그 3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셋 다 전국에서 몇 등 하는 애들만 나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3개 다 주제 하나로 연결해서 돌 수 있게 제가 짜놓은 코스입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과학 전람회 KSEF 학회 투고 이 3개는 하나의 탐구 주제로 연결해서 돌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코스인 겁니다. 가는 루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단독으로 가는 이 루트를 추천드리는데요. 단독으로 담당 선생님을 통해 학교 대표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일찍 움직이세요. 학기 시작하자마자 선생님께 말씀드려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 루트는 단독으로 가니까 학교 선생님과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고 팀원에 의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앞서 말씀드린 준비 비용을 낮춰라 원칙에 딱 맞죠. 2인 팀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루트로 가시면 리더십, 협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팀원의 선정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팀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서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꼭 구독하셔서 놓치지 말고 팀 구하는 노하우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전하실 곳은 전국과학전람회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는 역사가 가장 긴 국가단위 탐구대회예요. 여기가 왜 첫 코스냐면요. 가장 정직한 대회거든요. 화려한 장비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관찰하고 실험하고 기록하고 이런 걸 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교내대회 끝나고 시도예선 전국대회, 교내대회 없는 경우도 있어요. 9월에 전국대회가 열려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전람회는 단기간에 만든 거는 티가 확 납니다. 심사평을 받아보면 이런 지적이 자주 나와요. 왜냐면 데이터 개수가 너무 작으면 티가 나죠. 반대로 말하면 10개월 동안 꾸준히 데이터를 쌓은 아이는 여기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래 데이터를 쌓은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비용은 전시를 준비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요. 참가비, 심사비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무료예요. 정말 부담이 없어요. 우리 애는 대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한테 첫 코스로 딱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탐구 능력을 많이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향할 곳은 요즘 과학고 준비 코스에서 필수로 자주 언급되는 KSEF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ISEF와 연결도 되고요. 특히 이 대회가 부담 없이 연구자처럼 연구하는 진짜 연구 포맷을 체험하기 좋은 딱 무대가 됩니다. 질의응답도 받고 실제 어떤 학회 같은 구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전람회에서 이미 한번 시도했던 그 주제를 버리지 마세요. 발전시켜서 다시 들고 오세요. 같은 주제를 2번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작년에 이런 부분이 안 풀려서 올해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군가가 뭘 얻으려 했는데 그게 어렵다. 이야기 구조가 그냥 완성돼 버린다는 거죠. 난이도는 전람회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설 대회들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고 참가비 부담이 적고 공신력이 전국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회는 한번 해봤고 이제 좀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다 보고 나오시면은 곧바로 들러야 할 곳이 있죠. 바로 학회 투고예요. 두 코스가 제출 서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딱입니다. 중학생이 무슨 학회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 논문을 받아주는 학술지, 학술대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정말 풀어도 되나 싶은 얘기인데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본 학생이 과학고의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 같은 논문으로 평가받는 대회에 가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회 투고의 경험이 없거나 적으면 바쁜 과학고 생활 도중에 이런 상까지 수상하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학회 투고가 왜 좋은 코스냐면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말 진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면요 사실 상장 한 장 남아요. 근데 투고는 원고가 남습니다. 그 원고가 자소서의 재료가 되고 추천서의 근거가 되고 고등학교 가서 세특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대학 학종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실패 비용이 0인 자산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비용은요 상당수가 투고료 무료일 때도 있고 몇만 원 정도 받습니다. 꼭 게재가 안 돼도 좋습니다. 심사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배워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좋은 참고 자료로 얻어갈 게 참 많은 코스라는 얘기죠. 자,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과학 전람회로 데이터를 검증해보고 KSEF로 심화해보고 학회 투고로 문서화시키고 이 세 개의 코스가 가지는 가치가 상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월 동안 놓지 않고 계속 했다는 증거가 쌓인다는 거예요. 전람회에서 나온 데이터, KSEF에서 받았던 지적사항들, 학회의 심사평 이거 전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쓸 게 없어서 고민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코스 일반고로 가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실패 비용이 거의 없는 투자라는 게 이런 뜻이죠. 이 세 개를 돌고 나면 자소서에 쓸 문단은 저절로 생깁니다. 추천서도 엄청 좋아집니다. 제가 처음에 내신 B가 과학고 가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경험.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제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저도 정말 과학자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과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정말 제가 어릴 때 그때처럼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이 세계에는 역정보가 정말 많다는 걸요. 9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구체적인 도움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역정보에 속아서 반대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탐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주제를 뭘로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험 장치는 어디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애가 실험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보고서로 만들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적을 챙기자니 성적이 떨어질까봐 무섭다는 거고 성적을 챙기자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의 탓도 아니고 부모님의 탓도 아닙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실험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보고서나 논문을 보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실험 장치 만드느라고 정말 바빠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지도했던 학생들도 수상 소식을 많이 전해오고 그런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렇게 상을 받을 때는 아니에요, 사실. 약간의 성적 약점 때문에 혹은 주변의 역정보에 속아서 과학고 진학 자체를 포기해버렸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사라질 뻔했던 꿈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 진짜 가능성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는 모습, 그거 보려고 9년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기 탐구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어떤 실험 장치를 써야 하는지, 실험 설계는 어떻게 하고 결과 보고서나 논문은 어떻게 쓰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1차 통과가 끝이 아니라 구술 면접에서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정말 쪽집게 과외받듯이 대비하고 싶은 분들, 과학고 합격이 끝이 아니라 과학고 안에서도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반을 개설해서 일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수 정예의 학생들만 모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건 정말 과학고 꼭 합격해야 된다, 우리 애가 진짜 과학고 거쳐서 과기원 쪽으로 진로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도 너무 많은 학생을 지도할 여력이 솔직히 안 됩니다. 선착순으로 몇 명만 받고 끝내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로드맵이 궁금하신 분들도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과학고 진학에 대한 고급 정보 제일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